배신당하는 것이 최악은 아니다. 진짜 최악은 내 등 뒤에 칼을 꽂은 그자에게 내가 직접 칼을 쥐어줬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SC의 밤은 거대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붉은 빗줄기가 도시의 혈관 같은 아스팔트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다. 네온 사인의 불빛들은 빗물에 번져 마치 싸구려 유화물감처럼 지저분하게 흘러내렸고, 세상의 모든 소음은 둔탁한 빗소리 아래 짓눌려 신음했다. 택시의 낡은 와이퍼가 힘겹게 유리를 긁어내는 소리가 처량했다. 그 도시의 심장부,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은밀한 욕망들이 들끓는 곳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이클립스의 정문 건너편, 낡은 택시 한 대가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시동은 꺼진 지 오래였다. 축축한 시트 냄새와 방향제 냄새가 뒤섞인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차 안에는 남자 한결이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호텔의 회전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미동도 없이.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나 질투 같은 뜨거운 감정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섬뜩할 정도의 냉기만이 감돌았다. 김이 서려 뿌옇게 변한 택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감정이라는 것이 거세된 조각상 같았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재가 되어버렸고, 슬픔은 증발하여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남은 것은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뿐이었다. 지금의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무너진 세계 위에서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설계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저 호텔 23층 스위트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의 아내가 어떤 미소를 지으며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지, 그들이 어떤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고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놀랍도록 선명하게. 이것은 갑작스러운 배신에 대한 충격적인 발견의 현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몇 주에 걸쳐, 아니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 연극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연출가였고, 이제 곧 심판자가 될 터였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감정적인 폭발도 어설픈 미행도 없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지독한 인내심으로 수집한 증거들만이 그의 손안에 있었다. 아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서에 찍힌 낯선 레스토랑의 이름, 그가 복구해낸 삭제된 통화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칠 전 아내의 차 조수석 시트 밑에서 발견한 그의 것이 아닌 명품 커프스 버튼 한쪽. 그 작은 금속 조각이 그의 손에 닿았을 때 마지막 남았던 희미한 믿음마저 바스라졌다. 째깍, 째깍. 택시 미터기의 희미한 불빛 아래로 초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10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었다. 단 몇 분 후면 저 견고해 보이던 회전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아내였던 여자와 그 여자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 순간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그의 세계는 공식적으로 산산조각나 재가 되어 흩어질 터였다. 그는 그 순간을 상상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에 겨워 웃고 있을 아내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을 남자의 얼굴.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그는 미간조차 찌푸리지 않았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심장이 이렇게 고요할 수 있다니. 폭풍전야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걸까?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지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행복했던 순간들은 아니었다. 아내의 휴대폰 화면이 황급히 뒤집히던 순간, 낯선 향수 냄새에 대해 묻자 친구 것이라며 웃어넘기던 아내의 어색한 미소, 갑작스러운 동창 모임이 잦아지던 그 무렵의 변명들, 과거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조각들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 즉 배신이라는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묵인되었던가. 사랑이라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의심들이 외면당했던가. 그래, 그는 눈을 감아주었다. 아니, 스스로 눈을 멀게 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으니까. 정말 멍청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왜 혼자 이곳에 있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른다.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행동하고 결국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다. 사람들은 복수가 뜨거운 감정의 폭발이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파괴적인 복수는 얼음보다 차갑게 계획될 때 완성된다. 만약 당신이 이 남자의 선택을 끝까지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복수가 얼마나 냉혹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영원히 놓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망신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복수는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그들의 명예, 그들의 관계, 그들의 미래를 그들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일 테니까. 마침내 호텔의 회전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결의 눈이 가늘어졌다. 검은색 대형 우산 아래 서로에게 다정하게 기댄 남자와 여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남자의 손이 자연스럽게 여자의 허리를 감쌌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웃고 있었다. 한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턱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을 뿐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화면의 불빛이 그의 무감각한 얼굴을 비췄다. 화면에는 녹화 중이라는 붉은 표시가 선명했다. 그는 현장으로 뛰어들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나지막이 택시기사에게 말했다. 집으로 가주세요. 사냥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그림의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모든 비극이 거대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난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에서 시작된다. 6개월 전, 제희의 세상이 바로 그랬다. 저녁 7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제희는 훌륭하게 차려진 저녁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 한결이 직접 설계한, 잡지에나 나올 법한 미니멀한 거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가 몇 시간을 공들여 만든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베프 부르기뇽, 빛깔 고운 카프레제 샐러드, 갓 구운 바게트. 7살배기 첫째 미나니는 아빠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고 있었고, 4살 막내 보안이는 작은 포크로 브로콜리를 찍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하루의 피곤함을 기분 좋게 내려놓은 남편 한결이 앉아 있었다. 성공한 건축가, 다정한 남편, 자상한 아빠.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제이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냈다.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 당신 없으면 우리 집은 돌아가질 않아. 그 말에 제이는 습관처럼 미소 지었다. 완벽한 가정의 모습,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흠잡을 데 없는 행복의 풍경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이는 문득 생각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사랑스러운 눈빛,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된 공간 속에서 그녀는 이질감을 느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전부일까?
이 완벽함은 행복일까? 아니면 그저 명백한 불행이 없는 상태일 뿐일까? 그녀의 삶은 한결의 성공과 함께 지어진 아름다운 집과 같았다. 모든 것이 최고급 자재로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 지어졌다. 그녀는 그 집의 아름다운 인테리어의 일부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관리인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온전히 그녀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건축가 한결의 아내, 미나니와 보아니의 엄마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진 그림자였다. 그녀의 이름 제이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다. 언젠가 남편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에 갔을 때가 떠올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한결 씨의 아내분이시죠? 남편분 정말 대단하세요. 아무도 그녀에게 무엇을 하는지, 꿈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성공한 남자의 아름다운 액세서리일 뿐이었다. 먼지가 쌓여가는 다락방에는 그녀가 미대 시절 열정을 쏟아부었던 캔버스와 물감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 시절에 그녀는 색채로 세상을 표현하는 꿈을 꾸었지만 이제 그녀의 세상은 무채색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을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는 삶. 그 안에서 그녀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황금 새장 속의 새처럼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공허함. 그 공허함이 어느새 그녀의 마음속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며칠 후 제이는 용기를 내어 한결에게 말했다. 나 춤 배워보고 싶어. 살사, 댄스. 거실에서 도면을 검토하던 한결은 의외라는 듯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춤은 왜? 그냥 활력이 필요해서. 새로운 걸 배우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잖아. 나도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한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제이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부족하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야. 한결 씨. 그냥 온전히 나를 위한 무언가가 필요해. 그의 눈에는 걱정과 망설임이 스쳤다. 늦은 밤에 낯선 남자들과 몸을 부딪히며 춤을 추는 아내의 모습이 쉽게 그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얼굴에 서린 희미한 그늘과 지친 미소를 보아 그는 아내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신이 즐겁다면 그걸로 됐어. 대신 너무 무리는 하지 마. 그의 허락은 사랑의 증표였지만 훗날 그것이 비극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제이는 비다라는 이름의 댄스 스튜디오에 등록했다. 그곳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스튜디오의 강사, 우였다. 그는 모든 여자를 유혹할 것 같은 나른하고 깊은 눈빛을 가졌다. 시범이 끝나고 그의 시선이 구석에 어색하게 서 있던 제희에게 멈췄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그녀에게 곧장 다가왔다.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표정이 잔뜩 굳어 있는데. 아, 네. 처음이라서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렇죠. 파트너는 정했나요? 아니요. 그럼 오늘 첫 파트너는 제가 해드릴게요. 영광이죠.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을 때 제희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는 춤을 가르치는 내내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름다워요. 춤을 추는 여자는 언제나 아름답죠. 소질 있네요. 몸이 음악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이 씨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랫동안 꺼트리려고 애썼던 불꽃이 그 안에 있다는 걸. 그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 제희의 닫혀있던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를 아내나 엄마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봐주고 있었다. 춤이 끝나고 음악이 멈췄지만 그는 한동안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스튜디오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한 여자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제이와 우를 잠시 바라보더니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도 질투도 아닌 깊은 연민과 동정이 담겨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우가 제이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탱고는 약간의 반항심이 섞여야 진짜 아름다운 춤이 돼요. 한번 시도해볼 용기 있어요. 그 말은 그날 밤 내내 제이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든 한결의 고요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다른 한쪽에서는 위험한 설렘이 그녀를 동시에 덮쳐왔다.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다. 그 말은 그날 밤 내내 제이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든 한결의 고요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다른 한쪽에서는 위험한 설렘이 그녀를 동시에 덮쳐왔다.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방금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을. 다음 수업 시간, 제희는 일부러 스튜디오 구석에 서서 우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용케 그녀를 찾아냈다. 그는 망설이는 그녀에게 다가와 거부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제이 씨. 나는 그냥 제이 씨가 진짜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고 싶을 뿐이에요. 우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허리를 가볍게 감쌌고 저항할 틈도 없이 그녀를 플로어 중앙으로 이끌었다. 그가 이끄는 춤은 이전의 살사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탱고였다. 그 춤 속에서 제이는 자신이 쳐놓았던 모든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우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노련한 사냥꾼처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제이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춤을 가르치는 시간을 넘어 그녀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기운이 놓치고 있는, 혹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부분들을 그는 귀신같이 찾아내 위로의 말로 포장했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제이는 남편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우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결코 한결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제이의 감정을 정당화해 주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 당신의 열정, 당신의 재능, 그런 것들이 그저 녹슬어가는 걸 보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개인 레슨을 제안했다. 그룹 레슨에서는 당신의 잠재력을 전부 끌어내기 아쉬워요. 그의 제안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 개인 레슨은 모든 수강생이 돌아간 늦은 저녁에 이루어졌다. 텅 빈 스튜디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음악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위험하고 농밀해졌다. 오늘따라 더 아름답네요.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제이는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이건 불륜이 아니야. 그냥 춤일 뿐이야.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처음에는 오늘 스텝 연습했어요. 와 같은 순수한 문자로 시작되었지만 곧 오늘 춤출 때 당신 모습이 자꾸 생각나네요처럼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당신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아요. 와 같은 노골적인 유혹으로 변해갔다. 제이는 휴대폰을 붙들고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남편이 옆에서 잠든 사이 그녀는 다른 남자와 비밀스러운 문자를 주고받으며 죄책감과 동시에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다. 우는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스튜디오 밖에서도 제이 씨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가끔은 반항할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마침 그날은 한결의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가 있는 날이었다. 리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한결에게 첫 거짓말을 했다. 나 오늘 저녁에 대학 동창 희진이 생일 파티에 가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하지만 오늘 파티에는 혼자 가야겠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결의 실망한 목소리에 가슴이 찔렸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알았어. 너무 늦지는 말고. 운전 조심하고.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재즈바 블루노트였다. 우는 춤 선생이 아니었다. 그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고 그녀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지만 사실 인간의 영혼은 안주하는 순간 죽어버려요. 제이 씨 안에는 아직 죽지 않은 뜨거운 무언가가 있어요. 나는 그걸 봤어요. 그는 마치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했고 제이는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보며 말했다. 이 손은 단지 집안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손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손이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제주바를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희의 뺨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우는 그녀를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 어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곳에 그가 차를 세웠다. 정적이 흘렀다. 제이가 어색하게 안전벨트를 풀며 오늘 즐거웠어요라고 말하려는 순간 그가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고 다가왔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충격적이고 압도적이며 거부할 수 없는 키스였다. 놀란 그녀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들어가요. 푹 자요. 제이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완벽한 집의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조명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출장이 취소되어 일찍 돌아온 한결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려던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코끝에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와 위스키 냄새가 섞여 스쳤기 때문일까. 그의 다정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의 다정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날 밤 한결과 제이는 한 침대에 누웠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기은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다. 제이의 몸에서 풍겨오는 낯선 향수와 위스키 냄새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신뢰는 종이와 같아서 한 번 구겨지면 다시는 완벽하게 펴지지 않는다고 했던가. 그의 신뢰라는 종이는 그날 밤 사정없이 구겨져 버렸다. 한결은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평소와 똑같은 남편이었다. 아이들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제이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를 파헤쳐야 하는 탐정이 되었다. 그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밤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드러났다. 제희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내려놓았다. 누군가에게서 문자가 오면 화들짝 놀라 주위를 살폈고 전화를 받기 위해 굳이 욕실이나 베란다로 나갔다. 혼자 있을 때 휴대폰을 보며 짓는 미소는 한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종류의 행복을 담고 있었다. 한결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에 조용히 새겨 넣었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은 상대로 하여금 경계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준비할 시간을 줄 뿐이다. 진실은 질문이 아닌 관찰을 통해 얻어지는 법이다. 주말 오후, 한결은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제이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부터 외출한 상태였다. 한결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문득 그녀가 타고 나간 차의 내부가 더러웠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아이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세차 도구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것은 남편으로서의 평범한 행동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아내가 남긴 흔적, 그녀의 비밀을 증명할 조각을. 그는 진공청소기로 차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과자 부스러기, 작은 장난감 조각들, 별다른 것은 없었다. 그가 조수석 시트 밑으로 청소기 호스를 밀어넣는 순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빨려 들어갔다. 그는 청소기를 껐다. 그리고 먼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와 머리카락 뭉치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이 있었다. 오닉스가 밝힌 은색 커프스 버튼.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코 그의 것이 아닌 물건이었다. 한결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그 그림자의 실체적인 증거였다. 그는 아내에게 이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커프스 버튼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첫 번째 증거물이었다. 의심은 암세포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암세포는 결정적으로 악성 종양임이 확인되었다. 저녁 식사 후 제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한결은 서재에서 일하는 척하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제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전화를 받으려 화면을 터치하는 찰나 한결은 보고야 말았다. 화면 상단의 찰나처럼 스쳐 지나간 메시지 알림.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뜬 이름 우어, 그리고 그 아래의 문장. 당신의 향기가 내 셔츠에 아직 남아있어.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결의 눈에는 슬로우 모션처럼 각인되었다. 제이는 황급히 메시지 창을 닫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한결은 못 본 척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듯했다. 구겨졌던 실내의 종이는 이제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그날 밤 한결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서재 책상에 앉아 주머니 속에서 커프스 버튼을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뇌리에 밝힌 메시지.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사치였다. 남은 것은 확인,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뿐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IT 보안 전문가로 일하는 대학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나 좀 도와줘. 아무것도 묻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작고 성능 좋은 위치 추적기 구할 수 있나? 친구는 잠시 망설였지만 한결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틀 후 한결은 친구에게서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GPS 추적 장치를 건네받았다. 그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내의 차 가장 은밀한 곳에 그것을 부착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는 덫을 놓았고 이제 사냥감이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였던 제이는 이미 죽었다. 지금부터 그녀는 오직 그의 관찰 대상일 뿐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제이는 한결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변함없는 다정함에 안심하며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주말에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집을 나서는 순간 한결은 자신의 휴대폰 앱을 켰다. 화면 위 붉은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건축도면 위에서 펜을 움직이는 척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휴대폰 화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붉은 점은 익숙한 시내를 지나 그가 예상했던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호텔 이클립스 근처에서 멈춰섰다. 붉은 점은 2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다. 한결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텅 빈 확신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 그리고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 호텔로 향하는 그의 운전은 놀랍도록 침착했. 그는 호텔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의 첫 장면. 그가 택시 안에서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침내 호텔의 회전문이 열리고 그의 아내와 우가 우산 하나를 나눠 쓴 채 서로에게 기댄 모습으로 나타났. 가설이 실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분노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집으로 돌아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그 옆에 자신. 완벽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 그림은 이미 밑바닥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서 차가운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이혼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배신에 대한 대가,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에 대한 심판이어야만 했다. 저녁 식사 시간, 그는 아이들 앞에서 평소처럼 웃으며 제이에게 말했다. 여보, 다음 주에 다낭으로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제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기쁨의 빛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몰랐다. 그 출장이 바로 그녀를 위해 준비된 마지막 무대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대에 막이 오르면 모든 것이 끝장날이라는 것을. 호텔방 문이 닫히는 순간 한결의 연극도 막을 내렸. 그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친구선의 어깨에 잠시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다. 선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엘리베이터에 하강하는 숫자들을 보며 한결은 생각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무너진 모든 것들의 잔해 위에서 그는 홀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녀는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가장 소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이는 텅 빈 손으로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가 갈 곳은 단 한 곳,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집뿐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울며 버스를 탔다. 초라한 행색으로 고향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싸늘한 침묵과 경멸의 눈초리였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고, 밭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그녀를 마당에 세워두고 헛간에서 담배만 태웠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남편과 아이들을 배신한 그 얼굴을 들고 어떻게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을 했나? 이 동네에서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라고? 당장 돌아가. 제이는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는 매몰차게 그녀를 뿌리쳤다. 내가 뿌린 씨앗은 네가 거둬. 이 집에는 네가 머물 자리는 없. 그 순간 제이는 깨달았다. 그녀는 돌아갈 곳마저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한편 한결의 세상도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이제 성공한 건축가이자 동시에 서툰 싱글대디였다. 그의 아침은 전쟁과도 같았다. 익숙하지 않은 주방에서 계란 프라이는 늘 한쪽이 탔고 토스트는 까맣게 그을리기 일쑤였다. 가장 힘든 것은 딸 보아니의 머리를 따아주는 것이었다. 그는 커다란 손으로 작은 머리카락들을 낑낑대며 따았지만 그 결과물은 늘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툰 아빠의 노력을 기특하게 여겼다. 보아니는 삐뚤빼뚤하게 묶인 머리를 하고도 아빠 최고 라며 그의 뺨에 뽀뽀를 해주었고, 아들 미나니는 까맣게 탄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바삭하고 맛있는데요? 라며 어른스럽게 아빠를 위로했다. 한결은 그럴 때마다 울컥 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그가 버텨야 하는 이유이자 그의 무너진 세상에 남은 유일한 빛이었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 깊어졌다. 아이들은 종종 잠들기 전 엄마를 찾았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그 순진한 물음의 한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야만 했다. 엄마는 아주 먼 곳에 여행 갔어. 우리 미난이랑 보안이가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언젠가 꼭 돌아올 거야. 그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매일 밤 같은 거짓말을 반복했다. 그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작은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제2의 텅 빈 방을 채우는 절망과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완벽한 그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몇 주가 흐르고 한결은 새로운 삶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획을 마무리 지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말끔하게 수트를 차려입었다. 싸우러 가는 전사가 아니라 비즈니스 협상을 하러 가는 사업가처럼.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던 바로 그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라비다 댄스 스튜디오였다. 여전히 열정적인 라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 음악은 한결에게 위선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곧장 원장실로 향했다. 원장인 한 여사는 처음에는 그를 귀찮다는 듯 맞이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상담 시간은 예약하셔야 하는데요. 한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책상 위로 태블릿 PC를 밀었다. 이걸 먼저 보시죠. 한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태블릿을 보다가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스튜디오 에이스 강사인 우와 얼마 전까지 수강생이었던 제이가 호텔방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 영상 속의 남자는 당신 스튜디오의 강사고 여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였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 일 때문에 저희 가정이 파탄 났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선택지를 드리러 왔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부로 우를 해고하고 강사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스튜디오 이름으로 공식 사과문을 올리십시오. 둘째, 제가 이 영상과 자료들을 언론사와 여기 다니는 모든 학부모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 춤을 배우고 있는지 아는 건 그들의 권리니까요. 당신의 스튜디오가 춤을 가르치는 곳인지 아니면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인지 세상이 판단하게 되겠죠.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한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한결의 눈에 서린 단호함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사업 전체가 걸린 문제였다.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스튜디오를 나올 때 한결은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렸다.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씁쓸한 안도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 여사였다. 방금 우강사 해고 처리했습니다. 한결은 수고하세요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수고하세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다른 여자와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해고 통보 전화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지금 장난해요. 내가 이 스튜디오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나를 잘라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목소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와인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모든 것이 한결 때문이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지만
이미 한결의 다음 계획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직장을 잃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결은 우가 대중 앞에서 완벽하게 심판받는 그날까지 결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직장을 잃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결은 우가 대중 앞에서 완벽하게 심판받는 그날까지 결코 멈출 생각이 없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한결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마음을 추스르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의 삶에 온전히 집중했다. 그의 세상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세상 속에서 무너졌던 자신의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결은 건축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에 초대받았다. 그는 말끔하게 수트를 차려입고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자신감 넘치는 건축가였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역경을 이겨낸 자의 단단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였다. 샴페인 잔을 들고 업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한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저 멀리 한 무리의 사람들 중심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우였다. 그는 1년 전보다 더 세련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이 행사의 가장 큰 투자자인 건설사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우는 댄스 강사라는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유망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새로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가면을 쓰고 있었다. 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미소는 어색하게 얼어붙었고 눈동자는 겁에 질린 짐승처럼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는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한결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 한결은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그를 향해 걸어갔다. 기은이 다가오는 것을 본 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한결은 우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한결은 소리치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옆에 있던 투자자 회장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건축가 한결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장과 그의 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처럼 좋은 날, 문득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위선적인 가면이 만천하에 벗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두려움을 배운다고 하죠. 제가 아는 한 남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댄스 스튜디오에서 열정과 자아 실현을 판다고 했지만 사실 그가 진짜로 팔았던 것은 교묘한 거짓말과 기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외로운 유부녀들을 귀신같이 찾아내 접근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죠. 한결의 시선은 줄곧 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우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남편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차를 타고 남편이 마련해준 집에서 나와 다른 남자와 호텔로 향하는 기분은 어땠을까요? 재밌는 것은 그 남자는 자신의 행동이 사랑이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빼앗고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도 자신은 피해자인 척했죠. 연회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은 이제 한결의 이야기가 가리키는 단 한 사람, 우에게로 쏠렸다. 투자자 회장의 얼굴은 굳어갔고 그의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와 한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한결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의 실력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비즈니스에서는 신뢰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끝이었다. 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잠깐 "이건 오해야"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의 경멸적인 시선을 받으며 연회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그의 재기는 그렇게 다시 한번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심판이 내려지고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조차 외면당한 제이. 그녀는 허름한 식당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주말마다 아이들이 자주 가는 시내의 대형 서점에 가서 멀리서나마 아이들의 모습을 훔쳐보는 것이었다. 그날도 제이는 서점 구석 책장 뒤에 숨어 아이들을 보고 있었다. 훌쩍 자란 미나니는 과학 코너에서 어려운 책을 읽고 있었고, 보안이는 그림책 코너에서 아빠 한결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이의 가슴은 미어졌다. 그때 한결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웠다. 제이에게는 기회였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들에게 다가갔다. "미나나." 그녀의 목소리에 미나니가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제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야. 그래도 엄마는 너희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미나니는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엄마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어른의 심장을 꿰뚫는 잔인하고도 솔직한 말을 내뱉었다. "울지 마세요, 엄마. 저도 매일 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빠를 너무 많이 울렸어요. 아빠도 밤에 혼자 울었어요. 엄마 때문에. 저는 아빠 우는 거 더는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더 좋아요." 그 순간 제이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단지 남편과 가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엄마로서의 자격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서점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심판은 그렇게 내려졌다. 화려한 복수극도 통쾌한 승리도 아니었다. 그저 무너진 것들의 잔해 속에서 각자의 몫을 확인하는 조용하고도 서글픈 시간일 뿐이었다.